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애착의 유형을 행동에 따라 좀 구분해보고, 그리고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애착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보울비. 존 보울비는 진화에 의해 애착 행동 체계가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자연 환경에서 수많은 포식동물 외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아가 보호자와 떨어져 몇 분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착 행동 체계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존 보울비는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선천적이면서 본능적인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해주는 애착 대상을 찾고 가까이 있으려고 애쓰려는 행동입니다. 애착 대상은 아이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메리 메인이 스웨덴에서 수행한 몇 개의 연구들을 보면 사실상 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엄마가 애착 대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메리 메이는 이 발견을 유아가 자궁에서 나오기 전부터 엄마의 목소리에 노출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낯선 상황을 탐험하기 위해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여기면서 안심하는 것이에요. 존 볼비는 아이에게 필요할 때 애착 대상이 보호와 지지를 제공해주는 안전기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탐험하는데, 애착 대상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면 탐험은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위험한 상황이나 논란 순간에 애착 대상에게 달려가는 행동이에요. 존 볼비는 인간이 위협에 직면하면 안전을 얻기 위해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죠. 이와 같은 애착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 대상을 지속적으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지의 역할은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하죠. 이러한 애착 형성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인 죽을 때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험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와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안정 애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에인스 월스는 우간다에서 9개월 동안 젖을 떼지 않는 유아가 있는 26개의 가구의 가족을 2주마다 2시간씩 방문해서 관찰했어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유아가 있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고통받거나 놀란 상황에서 엄마에게 달려가고,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반면에 소수의 어떤 유아는 엄마가 달래도 듣지 않았고 거의 탐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적게는 애착을 나타내는 어떠한 징표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유아도 있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엄마로부터 돌봄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유아들이 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예외적인 사례들로 양육은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엄마들을 면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엄마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양육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에인스월스는 애착 유형을 세분화했어요. 첫 번째, 안정 애착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탐험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하는 두 가지 충동이 균등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정된 유아는 분리로 인해 아무리 심하게 고통받더라도 엄마와 다시 연결되면 거의 즉시 안심했고 놀이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유아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반응은 유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어요. 그들의 엄마의 상호작용은 거절보다는 수용을, 통제보다는 협동을, 냉담함보다는 감정적으로 함께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회피형 애착은
애착 대상이 떠나던 돌아오던 눈에 띌 정도로 태연하게 끊임없이 탐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침착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안정 애착 유형에 비해 증가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겉으로만 봤을 때 안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회피형 애착 유형들은 애착 대상에게 연결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애착 대상에게 돌봄과 위로를 요청하는 것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체면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가적 애착 유형인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분노하거나 수동적인 경우. 우선 두 유형 모두 애착 대상에게 너무 집착해서 자유롭게 탐험할 수 없었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노하는 유형은 애착 대상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시도와 거부를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수동적인 유형은 애착 대상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자신을 위로해달라고 암시적으로 요청했지만 무력감과 고통에 압도돼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보였다고 해요. 불행하게도 양가적 애착 유형은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집착하는 행동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양가적 애착 유형은 애착 대상에게 돌봄을 요구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반응과 둔감한 반응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애착의 안정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애착 유형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려고 해요. 안정애착 유형은 자존감, 긍정적인 성향, 주도성, 사회적 능력, 집중하는 능력, 자아 탄력성 등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따뜻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반면에 회피적 유형은 타인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타인이 화를 내거나 통제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가적인 유형은 유아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괴롭힘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럼 애착 대상, 예를 들어 연인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애착에서의 관계는 감정을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그에 맞게 반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린다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불안정 애착은 감정 표현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억제한다거나 대조적으로는 과잉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성찰하는 태도가 안정적인 애착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애착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애착 대상과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애착 관계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는 그 감정을 민감하게 읽어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애착 행동 체계는 위험으로부터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착의 안정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형성이 되고, 세 번째는 애착 관계에서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안정적인 애착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것. 다음 시간에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